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주말 사이 국내는 조금 어지러운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찾아가야 할지 이번 주 마켓 시그널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이번 주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는 만큼 FOMC를 앞두고 시장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긴장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시장 상황 같이 점검을 해보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이슈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81%, 0.25%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45,000선 부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요. 나스닥 지수 이제는 어느덧 2만 선까지 좀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중에는 6,100선에 이렇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산타랠리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장 초반에 다우지수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경제 지표 덕분이었습니다. 11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11월 비농업 고용이 22만 7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실업률도 4.2%로 10월보다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의 경제 지표였다, 고용 시장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시장은 12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6%까지 높이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날의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히트맵입니다. 일부의 빅테크가 주도한 시장이었다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확연히 눈에 띄게 쨍한 초록색 많이 올랐다고 표시된 종목들이 있었죠. M7 중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지지부진하거나 좀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메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록했었는데 이날도 오라클, 어도비, 팔란티어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반도체주 중에서는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보시면요. 지금 에너지 섹터에 지금 빨간불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잠시 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빅테크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바이트댄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로부터 고성능 칩을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HBAC 또 블랙웰까지 구입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트댄스까지 엔비디아 고객사로 합류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존입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금요일장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진 확대 또 클라우드 AI에 대한 노출도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마존 토픽으로 가져갈 만하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지난 금요일장에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구겐하임은 4분기 인도량이 49만 1,000대로 컨센서스보다 낮을 것 같다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주 월가의 컨센서스는 아니고요. 현재는 보유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에 따라 웃고 운 종목들 있었습니다. 웃은 종목들 유난히 그래도 많이 보였던 하루인데요. 룰루렘은 16%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죠.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 기록을 했고요. 또 연말 쇼핑 시즌 가이던스도 기대에 부합하면서 주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도쿠사이는 27.86% 강한 상승세 기록했는데 3분기 호실적에다가 4분기 전망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6%대의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요.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마찬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슈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드래프트킹스 온라인 도박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1.29% 하락을 했습니다. 미 상원 의원이 온라인 도박 회사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게 해선 안 된다면서 반독점법 조사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밈주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영화관 체인이죠. 9%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5천만 주, 그러니까 약 2억 6천만 달러어치의 장내 공모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역시 서학개미 분들께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 됐을 텐데요. 올해 많이 올랐다가 회계 조작 이슈로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금 지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죠. 금요일장에서도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는 넘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내년에 과잉 공급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입니다. 원유의 과잉 공급으로 내년에 브렌트유가 평균 65달러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브렌트유 70달러 중반대에 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약 10달러 가까이 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지금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고요. 다만 내년 수요는 하루 100만 달러로 반등할 것이다 라면서 기존에 예상했던 수요보다는 조금 강할 것을 예상을 했고요. 그 이야기는 HSBC에서도 나왔습니다. 기존에 50만 배럴 과잉 공급을 예상했다면 지금은 그보다 적은 20만 배럴 과잉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만큼 수요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가운데 어쨌든 내년에 과잉 공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에 관련 석유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입니다. 2년물, 10년물 모두 다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0.048 하락 포인트 하락하면서 4%대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149%를 나타내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체크를 해봐야겠죠. 국제 유가입니다. 일단 2025년 원유가 과잉 공급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배럴당 지금 76달러 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 가격입니다.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조금씩 다시 오름세를 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스당 2,654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금요일장 정리해봤는데요. 이어서 주말 사이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다리고 있었던 고용지표 발표가 됐죠.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었는데요. 발표됐던 고용지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일단은 뛰어넘는 수준을 11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22만 7천 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0월에 허리케인과 보잉사 파업 등으로 미뤄졌던 고용이 11월에 크게 반등을 했는데 이에 따라 3개월간 평균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17만 3천 개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월 평균보다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용 둔화세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인구 비율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전월보다 하락했고요. 또 실업률 같은 경우도 4.2%로 10월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반등하는 것은 고용시장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한 징후로 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를 배경으로 월가에서 12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은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을 86%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월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11월 실업률을 상승을 이유로 그간 12월 동결 전망을 25bp 인하로 조정했고요. 시티은행은 고용시장 둔화 징후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연준이 B컷을 인하할 만큼 악화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존금리 인하폭 전망을 50bp에서 25bp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궤도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연준은 지난 9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 내년 4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둔화세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고 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2% 중후반에 고착화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연준이 12월 들어서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다시 한번 재조율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때도 내년도에 대한 전망표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FOMC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와 메타 등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뜨겁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내년도에 S&P 500은 더욱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테슬라는 4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죠. 5.3%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400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테슬라 이제 올해 들어서 60%나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해 옵티머스와 완전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전기차가 아닌 기업으로 로봇으로 5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를 $250에서 $400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하비 웰스파고 수석 전략가는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왔던 S&P 500의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S&P 500이 내년 12월 말까지 707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전날 종가 대비 여전히 15%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하비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행정부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려는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과 맞물려 주식시장에 점점 더 유리한 거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인수합병이나 기업 공개, 또 투자 심리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 24%를 기록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28% 넘게 급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2년 연속으로 20%를 넘긴 것은 올해를 포함해서 4번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내년의 주식 랠리는 지난 2년간 시장을 지배해왔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움직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S&P 500개 기업 중 안에서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지수 편입 기업으로 상승세가 확산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의전략가는 은행과 통신, 소비재 주식에 주식을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과 정부 지출 삭감으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거나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가 제한될 경우 상황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웰스파고가 함께 공유한 707 S&P 500의 전망, 현재는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S&P 500 연간 기준으로 20%가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당 흐름이 그대로 연출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뉴욕 증시에서 함께 점검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연말 끝자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 강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요 일정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다면 이번 주는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CPI와 PPI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열흘 앞으로 다가온 연준의 12월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물가 관련 경제 지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살짝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12월 FOMC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주요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물가 지표로 12일에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리고 11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각각 발표가 됩니다. 일단 전문가 예상치를 확인을 해보면 11월 CPI는 전월 대비 2.7%의 상승 그리고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 0.2%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연준의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의원들은 통화 정책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현재 경제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미국 경제가 좋게 느껴진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었죠. 연준이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중할 여유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에 있어서 신중론을 펼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톰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투자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그와 대비되게 미국은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날 방영됐던 MBC 방송 인터뷰에서 오는 26년 8월까지인 파월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계획이 있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요청한다면 아마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기준금리나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에 대해서 거센 불만을 드러내왔었죠. 대선에 승리하면 집권 1기 때 본인이 임명했던 파월 의장을 해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시사해 왔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 당선 이후 첫 언론 인터뷰로 차기 행정부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미국을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식시장 계속적인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다시 한번 10만 달러 재돌파를 해주는 모습도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9만 달러 후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금을 적극적으로 팔아내고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의 가장 적대국으로 불릴 수도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해서 금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을 사게 된다면 저국들의 은행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제로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자산은 100조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금이 아닌 비트코인이 이 시대 주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30년대가 되면 이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안에서는 금 대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미래에는 중요하다라는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만 달러를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랠리에 함께 몸을 싣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요일 미국 고용 상황 보고서, 비농업자 취업자 수, 시간당 평균 임금, U3 실업률, U6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페드워치 베이비컷 예상률 85%, 코스트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카운트다운입니다. 진짜 많죠. 자, 지난주 금요일 거 금요일 날 새벽에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다시 스케줄을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파월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주 남았어요.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자, 우리 뭐 생각하는 건 다 자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 경제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자, ISM 제조업 PMI가 스타트를 끊는 거, 이건 루틴이라고 했죠. 미국 증시의 지표를 본다면은 무조건 익혀야 될, 그렇죠? 월 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ISM 구매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나오는 제조업 심리 지수 PMI가 48.4로 5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도 확장은 아니다. 하지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졸트, 잡 오프닝, 구인 공고수랑 뭐 채용률, 이직률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됩니다. 774만 건 발표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바로 ADP라는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 미국의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의 그 근로자들의 연봉을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비농업 취업자 수를 발표합니다. 이건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빅데이터로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바로 ISM 서비스 PMI가 나오죠. ISM 제조업 PMI 다음에 비제조업에 해당되는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이건 52.1 나왔고요. 파월이 잠깐 나와서 발언을 했고요. 이 발언에서는 경제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는 좋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임기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나한테 보장되어 있고 뭐 그런 여러저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 주간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건수 신규와 계속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게 이제 완벽한 그 정리죠. ADP에서 나오는 게 민간 업체에서 나온 거고 연봉 데이터를 뭐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민간과 정부를 합쳐서 가계와 기업의 설문조사를 모두 자세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구는 한 6만 가구에다가 기업은 16만 가구의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죠. 평균 시급, 임금하고 그다음에 비농업자 취업자 수, 그다음에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짱짱한 설문조사, 심리지수와 물가지표, 고용지표를 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물가지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CPI 그리고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목요일 날 맨날 발표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갑자기 플래시 매뉴팩처링 PMI가 빨간색, 제가 빨간색만 다 지금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빨간색만 넣었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지금 ISM만 지난주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구매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나오는 거. 근데 같이 나오는 게 있었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마킷이라는 설문조사 회사에 맡겨가지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황색이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 없어졌죠, 지금. 근데 왜 여기는 있느냐? ISM은 한 달에 한 번만 발표를 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한 달에 두 번 발표를 해요. 근데 한 달에 두 번 발표하는 게 그 달에 걸 똑같은 거 발표하는 게 아니라 플래시라고 돼 있죠. 플래시는 번쩍, 빨리. 그렇죠? 플래시 제조업 PMI랑 플래시 서비스업 PMI는 미리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겠어요? 아까 월 초에 항상 나온다고 했잖아요. ISM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제조업 PMI가 월 초에 맨날 나온다. 근데 이것도 그럼 월 초에 나오겠죠. 다음 달 월 초에. 근데 미리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건 빨간색이에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지금 ISM이랑 같이 나오는 월 초에 나오는 제조업 PMI랑 서비스 PMI, 그거는 주황색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서 ISM 걸 보는데 ISM이 발표가 되지 않는 주 중후반에 나오는 이 플래시 매뉴팩처링이나 플래시 서비스 PMI는 얘만 발표를 하고 전에 미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에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돌입하게 되죠. 자, 이제 거의 모든 지표를 다 보고 사실 마음은 대부분 정해졌으리라 지금 생각이 됩니다. 표가 12개죠. 12명의 표가 있어요. 7인의 이사회가 있고 이사의 임기는 무려 14년이 보장됩니다. 대통령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의장은 4년 임기지만 의장을 그만둬도 이사는 14년이에요. 7인의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5인이 플러스가 되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돈이 제일 많고 그 고정직의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직이고 나머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4명이 붙어가지고 5명, 12개의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 보험원 이사처럼 약간 야망 있는 여자가 좀 자기의 어떤 그 코멘트를 날리기 위해서 한 거 빼고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근데 12명이 지금 고용, 물가, 그리고 ISM 스탠다드 앤 푸어스 모든 PMI를 다 살펴본 가운데 이제 금리 결정에 돌입하게 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런 스케줄이고요. 자, 다음 지난주 금요일 날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비농업 취업자 수죠. 자, 이게 지금 수치가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닙니다. 자, 갑자기 숫자가 원래 세 자릿수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자릿수가 나왔죠. 11월 달에. 이게 지금 허리케인하고 보잉 파업 영향 때문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12,000명에서 12,000명. 원래 10만 대가 나오거든요. 25만 4천, 22만 7천 대가 나오는데 12,000이라는 블랙스완이 나왔어요. 검은 백조가. 그래서 당연히 이게 정말 검은 백조가 아니라면은 미국 경제가 폭망한 건데 지금. 그렇죠? 미국 경제 부도 사태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늘어나리라고 생각한 예상치마저 뛰어넘었다. 17만 6천 건을 예상했는데 22만 7천 건이 나왔고요. 자, 이게 얼마나 블랙스완인지 아시겠죠? 11월 달에 22만 9천 건이 늘었어야 되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가 12,000명이 나왔다니까요. 10분의 1 토막이. 그러니까 이건 블랙스완이죠. 허리케인의 영향이었던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17만 6천 K가 예상됐는데 22만 7천 K가 나와서 일단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이 블랙스완으로 내려갔다가 값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고용지표 이건 좋게 나왔죠. 자, 항상 명심하세요. 연준이 하는 일 두 가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물론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까지 해서 세 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물가 안정이 장기적인 적절한 이자율과 연결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럼 이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라는 카드를 써야 되는데 지금 고용 지표가 헷갈리게 나오죠. 자, 아까 전에 이 지금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 상회에서 좋았어요.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니까. 일자리가 는 게 아니라 직접 일자리가 는 것도 는 거지만 취업을 했으니까. 그렇죠? 취업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다른 지표를 보면은 헷갈리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저기입니다. 변동률. 지금 0.4 정도가 임금이 상승했는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에요. 달로 치면 0.4%가 상승했는데 예측치가 0.1이었습니다. 예상치 상회죠. 이건 예상치 상회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가가 PC 개인 소비 지출 2%로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리 상승을 멈추고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눌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눌렀는데 2%로 가기 전에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착륙을 시키려고 금리 인하를 시키고 고용시장으로 딱 왔는데 문제는 고용시장으로 와서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 문제는 다시 물가가 올라버리면 물가를 눌렀던 물가라는 토끼의 귀를 잡았던 그 손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건 지금 4배가 올랐잖아요. 예상치보다.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사는 물건의 값도 물가지만 여러분들이 취업해가지고 받는 연봉에 오르는 강도 시급 이것도 지금 물가에 오르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걸 연일로 하면 4%입니다. 3.8이 예상이었나 4%.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다 올라버렸습니다. 자, 이 4%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은.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로는 0.4, 연으로는 4%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도 예측치가 4.1이었는데 예상치 상회로 4.2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발표하는 BLS에서 발표하는 노동부 미국 고용 보고서의 세 가지 통계가 지금 취업자 수는 늘어나서 고용시장 좋네 환호를 할 법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해서 물가 압박의 요소가 있으며 실업률도 예상치 상회를 했기 때문에 아주 헷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또 금리통화위원회가 있는데 FOMC가 거기서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는 모든 것에 대해서 1월 달부터 관세를 보편적 관세에다가 중국 거에도 관세를 또 매긴다고 하니 그 물품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지금 이렇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오르고 실업률이 오른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기 힘든 징조라는 것이죠. 자, 경제활동 증가율입니다. 자, 이 예측치가 7.5인데 7.8입니다. 자, 이건 좋아요. 자,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는 취업자도 있고 실업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실업자? 취업을 하고 싶은 실업자. 그러니까 이게 는다면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도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업주부 같이 주부일만 평생 할 사람은 늦지 않죠. 근데 취업을 바라는데 취업을 당장은 못하지만 욕구가 넘치지만 실업자로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욕구가 늘어났어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당장 올라가더라도 이 경제활동 참가 인구 중에서 졸트 같은 거 구인 공고 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거기 맞는 데가 있어서 참가를 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률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겠죠.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세 가지 이외에 저런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실업률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62.5, 이게 62.5,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그 전에 아까 7.몇 나온 거는 U6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업률이 U3 실업률이에요. 그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내가 다니기 싫은데 일용직으로 잠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취업자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취직이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밤에 대리기사를 뛰고 있다. 맞아, 나는 택배 배달하고 있다. 그것까지 다 취업자세 포함시켜버린 게 그게 4.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7.8이 나온 건 뭐냐면은 그걸 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제외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7.8로 치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이게 62.5죠.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예측값에 비해 조금 0.1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0.1이 작게 나오고 실업률은 0.1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일용직이라던가 지금 임시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빼버리면 실제 실업률은 더욱더 치솟을 수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둘씩 보겠습니다. 이 12,000으로 나온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일단 정상 복귀를 했고요. 22만 7천 건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 흑백의 그 차이가 심합니다. 지금 흑인의 실업률은 더욱더 치솟아서 지금 2023년도에 가장 높았던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6.4가 나왔죠. 아프리카 계열하고 블랙 흑인 계열이 지금 6.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라틴계랑 히스패닉이 5.3, 요 정도고요. 지금 4.2가 아까 전에 말한 U3 실업률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실업률. 여기 뭐 일용직이나 다 이런 거 넣은 거예요. 임시직이나 이런 거 다 넣은 거고. 그리고 역시나 가장 안정적인 건 뭐죠? 가장 안정적인 건 백인입니다. 백인은 실업률이 늘지 않고 그냥 플랫으로 갔어요. 3.8. 역시 백인의 실업률이 가장 낮다.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흑인의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평균 임금이죠. 아까 전에 연율로 했을 때 4%가 나온다고 했죠. 달로 했을 때 0.4가 증가했고요. 지금 연율로 해서 4%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밑바닥을 찍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고민거리죠. 일단 취업자 수는 늘리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금리나 약발이 들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평균 임금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렇죠? 물가를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여기서 갑자기 치솟아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면 나가는 비용이 커져버리죠.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물가를 들썩인 하나 요인이다. 자, 그리고 이 설문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22만 7천 건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근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바로 전에 나오는 ADP의 민간 쪽만 발표를 합니다.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그리고 그거는 민간만 발표한다는 거 이외에 특징이 그냥 빅데이터에서 컴퓨터로 뽑아냈다고 했죠. 근데 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건 설문조사라는 겁니다. 근데 설문조사가 아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6만 가구에 해당되는 가계의 대상으로 하고 16만 개에 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세 개의 주요 지표가 있었죠. 대부분 이 비농업 취업자 수 뽑아내는 데 쓰는 거는 기업, 16만 개 기업이 설문조사 한 걸로 뽑아냅니다. 근데 가계에 설문조사한 거 있죠. 가정에다가 설문조사한 거. 거기서 보통 뽑아내는 게 시간당 평균 임금. 그리고 저기입니다. 뭐 노동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율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겉으로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은 22만 7천 건이 늘었습니다. 그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22만 7천 건이. 근데 가계를 대상으로 너네 취업자 수 몇 명이나 했더니 무려 마이너스 35만 5천 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 설문조사랑 기업 설문조사랑 완전히 갈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꽤 있거든요. 지금 가계랑 기업이 갈린 부분이. 지금 가계랑 기업이 같이 증가하면서 나오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부분이 몇 번 나왔어요. 몇 달.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계의 설문조사 내용이랑 기업의 설문조사 내용 완전히 지금 온도 차이가 벌어져 버렸다는 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실 거는 설문조사가 두 가지다. 자, 그리고 지금 풀타임 근무자하고 파트타임 근무자 둘 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빠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물어봤을 때 가계조사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나온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단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실업률이 살짝 적으면 일단은 경제가 더 좋아지면은 거기 취업의 욕구가 있는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면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예 이 통계에서 빠져버렸다는 거는 아예 취업의 욕구가 없고 포기를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전업주부던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늘어줘야 좋거든요.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구인공 수도 많아져서 맞는 사람들끼리 취업을 해서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지금 박스권 하단부로 떨어졌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좋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ADP는 민간 기업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숫자가 전체적으로 작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 연방정부, 그러니까 주정부랑 연방정부 다 합친 거예요. 거기 거를 다 같이 발표하는 그 차이 때문에 혹시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번에 바이든 정권 때 트럼프가 의심을 한 거죠. 야, 이거 너네 일부러 정부의 그 인원을 늘려가지고 그쵸? 우리나라도 막 그렇잖아. 막 공공기관의 뭐 공무원들을 갑자기 꽂아 넣어가지고 확 수치를 올리는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마이너스 2,000명이 났습니다. 물론 이게 주정부는 늘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오해의 지표들, 오해를 할 수 있는 지표들도 이번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지표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필요도 없고 이미 트럼프가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음모론이 맞더라도 지금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다 결정이 돼 버렸으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죠. 지금은 이제 거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실히 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 이민자들을 완전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원주민들이 늘어날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그럼 당연히 원주민들은 당연히 아까 전에 흑인 뭐 아프리카도 있었지만 이주민들보다는 훨씬 더 임금 협상력이 높겠죠. 그게 만약에 증가하면은 물가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주민은 빠지고 원주민 늘 거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패드워치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9일 정도 남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예상이 더 올라갔어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강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고 파월이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70%에서 85%대로 베이비컷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연도 1월 달에가 아까 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이민자를 막아서 원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하니까 취업의 어떤 협상력이 높아져 버리고 관세를 매겨서 물가가 올라가고 아까 전에 그러면은 이제 평균 임금이 시급이 상승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연속적으로 1월 달에도 컷을 칠 확률이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2주 남았고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물가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파월이 돼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매도평입니다. 새콤달콤했던 고용 지표. 이번 주는 물가 지표다. 뉴욕 증시에서 이번 주는 고용이 아닌 물가를 주시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보는 사인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목해야 될 주식, 토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인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2025년 토픽 준비했습니다. 일단 올해 S&P 500 지수를 비롯한 나스닥과 다우지수 등 3대 주요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3대 주요 지수 추이가 되겠는데요. S&P 500 지수가 28.41% 금요일장 기준으로 상승률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34.5%, 다우지수도 18.37%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강세장을 보인 가운데 내년에도 주식 투자 계속해야 된다.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 스트레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 또 연말에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산타 랠리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연말에 S&P 500 지수 기준 6,3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6,100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2, 3주 남은 이 기간 안에 200포인트가량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는 펀드 스트레치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산타랠리의 바탕으로 시장이 갈 수 있겠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HSBC입니다. 내년 말에 S&P 500이 6,7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내년에 기업이익이 여전한 미국 경제 성장과 마진 확대에 힘입어 9%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강한 경제 성장과 마진율 확대에 힘입어서 기업이익이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익이 나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 오르겠죠.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6,7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UBS도 보시죠. 2025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과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은 대선과 그 이후의 랠리를 보이는데 이때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대선 이후 150거래일 동안 5%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통계 자료를 내놓은 건데요. 대선 이후 150거래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5, 6개월 정도 추가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내년 상반기 또 중순까지는 5%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모두가 미국 증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연말 또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월급만으로 좀 살기 팍팍한 이 시대, 또 국내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다만 이 강세장의 정도는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죠. 먼저 울프 리서치의 이야기부터 보실까요?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RSP가 스파이에 뒤지는 등 투자자들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음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주식은 강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투자자들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우리는 종목 선택을 조금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RSP는 S&P 500 지수를 동일 비중, 시가총액을 생각하지 않고 동일 비중으로 추종하는 ETF고요.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그대로 시가총액 비중을 따져서 추종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대선 이후 분명히 RSP 동일 비중 ETF가 아웃퍼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투자 열기가 워낙 강해서 빅테크가 아닌 또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도 다 함께 가는 시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금 스파이 노란색 선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는 투자자들이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선별한 종목들만 가는 시장이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강세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함께 가는 시장을 예상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경향들이 저 차트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중요한 게 되겠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살펴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내년에 배당주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 주된 이유를 들었는데요. 기술주,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고평가돼 있어서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바라봐야 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조,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질수록 배당의 매력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비슷합니다. 먼저 로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의견입니다. 올해 S&P 500과 배당주 간의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때가 배당주를 매수해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차트 한 가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위에 회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그 아래가 배당주를 포함하고 있는 ETF의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보면 S&P
500 지수가 잘 나갈 때 배당주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이다, 매수해야 한다라는 게 로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메타와 알파벳이 새롭게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대형 기업들도 투자자들이 배당을 원하는 것을 파악을 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S&P 500 기업의 배당이 10%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내년에 배당이 더 늘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배당주 바라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배당을 늘리는 모습들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AT&T 그리고 디즈니 벌써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배당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었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또 크게 뛰기도 했었는데요. 배당을 잘 챙겨간다면 배당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뛸 때 주식 수익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당주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키뱅크는 내년 유틸리티는 꼭 이 종목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유틸리티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 사실 올해 이미 유틸리티 많이들 바라보셨을 텐데요. AI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기준금리 하락세로 인한 인프라 설비 확대에 대한 부담 감소,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수혜를 입은 종목이 바로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는데, 다만 좀 주의를 할 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인플레가 반등하게 된다면 다소 인플레이션 둔화 또 기준금리 하락세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AI 테마는 내년에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프라 설비가 먼저 돼야 다음 움직임이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설비에 굉장히 중요한 전력을 바라보자라는 게 키뱅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CMS 에너지, 퍼스트 에너지, WEC 에너지, 엑셀 에너지 그리고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키뱅크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 모두 10% 이상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서학개미 분들께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올해 120% 올랐지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17%가량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숫자를 제시했으니까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국 쪽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중국 그 안에서도 전기차 특정해서 제시한 곳이 있는데요. 일단 노무라입니다. 중국에서 해외 자동차 브랜드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비아디와 같은 토종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고요. HSBC도 지리가 연간 목표 200만 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260만 대까지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전기차에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죠.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기차 단독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꺼려지신다면 iShares MSCI 중국 재량 소비재 ETF 티커명 CHIQ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중 5위 안에 지금 비아디가 있고요. 그리고 10위 안에는 지리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증시에 투자할 때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빅테크들도 다수 포진이 돼 있고요. 이번 주 중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경제 정책 회의가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규모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힌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재량 소비재, 국내 소비 시장 관련된 종목들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에 쌓인 종목들 살펴봤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유비무환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흔들린다 한들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잘 가지고 있으면 비는 피해갈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것도 기대를 해보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 과연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말 사이 오히려 시장에 부담은 더 가중이 된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번 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국내 증시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장중에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나마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던 개인들마저 대량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말 그대로 수급의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이날 장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매도 흐름을 이어갔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350억 원 정도 매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인식 때문일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이었지만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장에서도 여전히 네이버와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로템과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아냈었는데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 이날 장도 그 전날에 이어서 정치 테마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정치 테마와 엮이면서 이 대량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 때문에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다음 장을 통해서 테마와 이슈 단에서의 시장 흐름도 파악을 해보시면은 이날 장에서도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요일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분명히 될 것인데 시간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러한 자신감과 함께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이날 장에서 또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도 나왔고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연일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도 이날 장에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도 나왔고요. 동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흐름의 종목들이 나왔는데 학연과 지연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혹은 같은 지역에서 회사가 위치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도 급등하는 게 바로 정치 테마주죠. 작은 이슈 하나로도 급등하는 시장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장에서까지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을 말 그대로 휩쓴 하루를 보냈는데 이 주말 사이 나왔었던 추가적인 정치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판도가 뒤바뀔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주말 사이 일어났던 일들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증시 아직 개장하기 전입니다만 지금 블랙 먼데이가 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주말 사이에 확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에 이 지수단에서 효과를 보시면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난주 화요일 이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 3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2.8%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5% 가까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이긴 했습니다만 30%가 넘는 낙폭이 이 계엄령 직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탄핵과 관련된 확실성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결국 탄핵이 무산됐다라는 소식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7일 오후 5시 50분경에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이 됐었고 저녁 시간 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도 불성립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쪽에 8표가 필요했었는데 5표가 모자라서 최종적으로는 이 탄핵안의 불성립이 나왔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탄핵안 제표 결과 관련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11일에 다시 한번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런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정세를 해외에서도 실시간으로 적극적인 보도를 이어갔고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 민주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즈 같은 경우도 BTS의 나라 한국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피로스의 승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은 패배와 다름없는 승리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외 일본 같은 경우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이 미국과 영국 쪽에서도 라이브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현재 국내 상황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외화빚이 많은 기업들, 특히나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설비 투자를 앞둔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원자재나 원재료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4조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조 원이 넘게 미국 공장에 설립 투자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 환율 리스크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적인 부분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외화빚이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될 수밖에 없는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달러 부채가 현재 6.2조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자산보다도 부채 비율이 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 회계상 손실로 기록될 수밖에 없겠고요. 동일하게 대한항공 또한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0원씩 오를 때마다 회계상에서는 330억 원의 손실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데 이런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4분기 실적 공개 이후 내년 1분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가 변동성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달러 대비 주요 통화 등락률을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재 원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 두드러지는 현상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분주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9일과 10일 보시면 각각 간담회가 현재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안에서는 증강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놓긴 했지만 아직 증강펀드 본격적으로 개시할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일단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번 탄핵 부결로 인해서 오늘 개장 직후에 원화 가치의 급락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연말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유통, 호텔, 면세 등 우리가 홀리데이 시즌 때 함께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섹터 안에서의 약세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또 발표가 됩니다.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증시단에서의 지수 상승도 이어지고 있고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자체 또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국내 증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서 일단 오늘 개장 직후에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는 어떤 충격을 가할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국내 증시 개장을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뉴욕 증시 이번 주 한 주를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어땠는지 정리부터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죠. 3대 주요 지수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45,000선에서 멀어지진 않았습니다만 0.28% 내림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81%, 0.2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2만 선에 더욱더 다가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6,100선에 근접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금요일장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주간 기준으로도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지난 한 주 동안 0.6% 내렸고요. 나스닥은 3% 이상의 상승세, S&P 500 지수도 1%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국제유가는 원유가 내년에도 과잉 공급될 것 같다라는 월가 애널리스트의 전망들이 나오면서 1.6% 내림세를 보였고요. 금은 12월에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강한 믿음에 기반해서 0.2%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금요일장에서 나왔던 중요한 경제 지표, 경제 보고서가 있죠. 바로 11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고용 관련된 끝판왕이라고 하는 지표가 되겠는데 11월 비농업 고용 건수가요. 22만 7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실업률이 4.2%로 10월보다 0.1%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형태의 고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12월에도 기준금리가 인하되겠구나라는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를 보니까 선물 시장에 반영된 12월 스몰컷 가능성은요 86%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는 인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지난주 한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 어디쯤인지 생각해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속도가 늦춰질 것을 좀 시사했는데요. 또 이날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통화 정책을 적절히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또 현 금리가 중립금리에서 그리 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스몰컷 가능성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신중한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는 연은 총재들과 연준 의장, 과연 12월 FOMC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죠. 한편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 관련 인사들의 발언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빅테크가 주도한 시장이었습니다. 가운데 빅테크 쪽에 유독 많이 올랐다. 쨍한 초록색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지지부진하거나 1%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아마존, 테슬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메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목요일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날도 오라클, 어도비,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관련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중에서는 브로드컴이 5%대의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는 같이 하방 압력을 받으며 빨간색을 띠는 모습이었죠. 이게 금요일장의 시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은 어땠는지 ETF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소매주, 그리고 비트코인이 웃었다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단 기술주 쪽으로 가볼까요?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도 기술주 관련된 ETF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속스가 하락한 이유는 인버스 ETF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매주 관련된 대표적인 ETF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소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소매 기업들 중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훈풍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비트코인이 지난주 10만 달러를 돌파했었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ETF EWY는 지난 한 주 동안 4.3%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네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준비해보는 차원에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빅테크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1.81% 지난 금요일장에 하락했는데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고객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고성능 칩 구매는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 외 데이터 센터용으로 HBK, 블랙웰 등 고성능 칩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고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진 확대, 또 클라우드 AI 노출도 등으로 여전히 아마존을 톱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지난주 5% 이상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구겐하임은 4분기 인도량이 49만 1,000대로 컨센서스보다 낮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매도 의견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보유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과연 차익 실현이 나올지 여부는 지켜보실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3가지 더 확인을 해볼까요? 드래프트 킹스, 이렇게 온라인 도박 회사들마저 이제 반독점법의 조사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상원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FTC에서도 시그널이 보내져 왔는데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1%대 하락이었는데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이번 주에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영화관 체인이죠. 5천만 주 장내 공모 계획이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6%대의 상승률 기록했는데 내년 2월까지 회계보고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상장 폐지 위험 넘긴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으로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의 의견이 있는데요. 펀드 스트레스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이나 산타랠리를 기대하면 연말에 6,300포인트, 지금으로부터 200포인트가량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HSBC는 내년 말 S&P 500 6,700으로 전망을 했고 UBS도 지금 2025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 이후 150거래일 동안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5%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국 주식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용은 같고요. 이제 물가가 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10월 도매 재고 발표되는데 오라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실적 공개합니다. 10일 화요일에는요. 오토존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금요일장에서 이미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과연 이날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11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도비 실적 공개합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데요. 동일하게 공개가 되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나오고 브로드컴이 실적을 공개하니까요. 목요일도 예의주시를 보시죠. 11월에도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서 수출입 물가지수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도 이번 한 주 준비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여전히 좀 춥습니다. 자, 이번 주 몸은 좀 추워도 마음은 좀 추위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게 썩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12월 9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실적 고배당주 저가 매수 기회다. 코스피 하단 2,250까지 열어둬야 된다. 되게 이제 상반된 그런 느낌의 제목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기록했던 2,428보다도 대략 한 200포인트 가까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 상당히 좀 살아놓은 팔을 걷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한 주가 될 것 같다.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탈 대비해서 더욱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는 아무래도 이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이 비상계엄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장 영향을 미쳤던 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코스피 1.1% 하락을 해서 2,428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개인도 78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만 9천억 가까이 좀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그나마 지수를 받쳤던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1월 이후에 장이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그나마 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도 좀 보이지만 좀 반등을 했다 다시 좀 주반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역시 정치 상황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환율 상황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추이를 가장 유심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난주에 사흘 동안 1조 원을 매도를 한 건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좀 될 거냐 이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하더라도 매도 규모도 좀 일단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4일, 5일, 6일, 3일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들 이번 주에도 계속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나마 조금씩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순매도가 또 이번 주에 계속될지 여부 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앞서 정다은 앵커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미국의 CPI와 PPI 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죠.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특히 월가에서는 지금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올 CPI 두 지표 역시 시장의 예상치와 크게 틀리지만 않는다면 역시 이런 골디락스 기대감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조정을 뭐 살짝 보이더라도 조정이라 하기에는 좀 약간 쉬어간다는 정도밖에 안 보일 테고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불확실성이 계속 극대화된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 간의 디커플링 현상 이번 주에는 더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우려를 갖고는 이때 꼭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그런 흔들림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는 환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지금 지난주에 1,400원, 1,420원대까지 갔는데 이게 만약에 1,450원을 넘어서 뭐 1,500원 근처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참 답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수급이 완전히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2,250선까지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고 적어도 지난주 수준 정도만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큰 불확실성, 큰 우려는 상대적으로 반감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단 이번 주에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환 당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어쨌든 시장에 개입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시장 개입이라는 게 무한도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금융위기 때처럼 뭔가 주요국들과 통화 수합 같은 이런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상대국에 이렇게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환 당국의 어떤 총력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일단 이번 주 12일이죠. ECB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좀 있고요.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죠. 19일 날이 이제 FOMC가 열리는데 만약 여기서 미국이 예정대로 금리를 어쨌든 내려준다 그러면 달러가 살짝이라도 어쨌든 이 강세가 조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원화의 이런 약세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 가져볼 텐데 이것도 어차피 다음 주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이와 관련돼서 뭐 전혀 얘기가 나올 수 없는 블랙아웃 주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외환 시장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남의 손에 좀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오늘 기사는요. 이데일리 신문에서 이제 1면과 8면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이게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획 시리즈인데 이번 주 오늘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공급망 위기 가능성. 이건 사실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죠. K배터리 한시 보조금 필요하다.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반도체도 그렇고 이번에 뭐 반도체 지원법에도 직접 보조금 얘기는 빠졌죠. 그래서 좀 업계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이 빠진 상태에서 과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가능하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터리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입장이 일단 좀 다르고요. 두 번째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산 원재료,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해서 중국산 어떤 원재료라든가 중국산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배터리 뭐 기술 뭐 이거는 이제 뭐 중국과 비교해서 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격 경쟁력이 워낙 차이가 납니다. 또 중국에 대한 이 배터리 원자재 이 수요, 광물 이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양극재의 대표적인 재료죠. 수소나 리튬 같은 경우 중국산 수입 비중이 거의 80%거든요. 근데 리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이 주요 공급망 관련된 이런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의 이 중국 의존도가 사실은 너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급망 관련돼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사실 우리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음극재라든가 양극재 재료를 못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그 가격 경쟁력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중국 제품과의 이 그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줘서 그 가격 차이를 줄여주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배터리 업계의 좀 지적이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 좀 하고 있는 것처럼 한시적 생산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어떤 배터리 소재를 살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에 좀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뭐 2기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너네가 중국산 배터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는 건 좋은데 그럼 너네 이거 배터리 안 쓸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중국에 버금가고 있는 한국산 배터리 업계를 적극적으로 너네들도 좀 지원해다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어필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는 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 나타내는 표인데요. 표부터 먼저 보시죠.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보면
철강업종 관련된 ETF 상품이 무려 16.7%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으면 지난주 우리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3%였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주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냈고 이렇게 철강 ETF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려아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이 지난 한 주 동안 50%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편입이 많이 돼 있는 이 철강 ETF에 가장 편입이 많이 되는 고려아연 주가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설 핵심 설비 쪽 4.8%, 그다음에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쪽,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죠. 4.5%. 그다음에 역시 반도체 핵심 장비 쪽도 4%.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5위가 이제 화장품 ETF입니다. 이것도 3%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결국 보면 지난주는 철강, 전력설비, 반도체 관련되고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그나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3.09%. 좋지 않았죠. 그다음 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은 3%가 넘어서 우리와 참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고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 가운데 일본 쪽이 무려 5% 넘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참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상품 중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 상품이 14.7%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외 통틀어서 보면 반도체 쪽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지금 주말에 좀 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소식이 좀 전해지기를 바랬는데 일단 그렇지는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이번 주까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상황이 되고 일단 시장 방향성 관련돼서 이사님이 좀 뭐랄까요? 뇌피셜이라고 그럴까요? 이사님 생각이 좀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방향성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대응하기 좀 쉽지 않은 쉽지 않죠. 구간이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사실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그럼요.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기간이 가장 또 주식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 시장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일단 사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2차 계엄 관련 우려감이 장중에 나타나면서 개인들 투매가 조금 잠깐 나왔었는데 결국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뭐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 한 1.4%만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사실 코스피에서 5,800억이랑 그 코스닥에서 1,700억 매수를 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 사이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 지속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더 연장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난주에 이제 양시장 이제 융자 신용 잔고가 16조 2천억 원으로 이제 마감된 걸로 확인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겨우 한 3,800억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게 결국 무슨 의미예요? 네, 투매다운 투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네, 제 말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되면 보통은 시중 잔고가 큰 폭으로 확확 줄어 나가면서 예.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이 좀 나와야지 이제 바닥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투매다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점도 근데 조금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좀 뭐 어떤 좀 뭐랄까요?
시장을 하락에 좀 막아준 역할도 할 텐데 일단 2차 개헌 관련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었다라고 그렇죠. 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글로벌하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점.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네. 그런 발표를 이미 한 만큼 사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그렇죠. 네.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도 지난주까지만 볼 때는 그나마 뭐 12월과 비슷한 패턴으로 그만큼 매도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선물은 오히려 조금 더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극도로 이제 불안감을 가질 그렇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해외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너네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왔던 전례가 여러 번 있는 나라, 굉장히 역동적인 국민들의 힘이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정치적 돌발 변수가 생겼지만 잘 극복하지 않겠느냐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미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외국인 사실 순매도 규모도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수도 네. 사실은 뭐 지난주에 코스피 마이너스 1.1%는 사실은 뭐 11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투자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참 짜기가 이럴 때는 쉽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현재 지수대에서 이제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그쵸. 전략을 짜시는 것이 일단은 좀 보수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지수대는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되면 쉽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 따라서 지금 현금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 관점으로 일단 대응을 하십시오. 네,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일단 관망을 좀 해보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전략 수정이 필요하신데, 근데 여기 만일 신용이라든지 뭐 미수어 같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셨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빠른 속도로 낮추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예.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상을 훨씬 벗어나는 낙폭이 진행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현재 뭐 최악의 경우에는 코스피 한 2,300을 좀 깰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더라고요. 네, 과거 경험상 보면 진짜 진바닥은 보통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산정한 경우보다 100에서 200포인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더 찍은 다음에 바로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200선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만약 코스피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 2200 수준 혹은 또 그 미만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낙폭 가대한 종목을 사서 뭐 단기 차익을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외국인이 지금까지 매수하고 있는 업종을 좀 주목해서 저점 매수하는 구간으로 삼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의약품, 기계 업종이 지금 최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확실하게 이제 변화가 있을 업종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이 유가 하락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항공업종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은 저가의 매수를 좀 하실 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현재 같이 이제 환율이 높이 이제 예.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에는 4분기 의외에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업종이 그렇죠. 실적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또 뭐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위기가 기회였던 시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현재 구간 역시 중장기로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실 크지 않다는 점이 네, 네. 항상 이런 점을 고려하신 투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워낙 반도체라는 한 특정 업종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반도체가 좀 예를 들어 살아난다, 좀 좋아진다 이렇게만 나오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도 바닥을 지난 49,900원 찍은 이후에 그 근처까지는 주가가 잘 글쎄요, 안 갑니다. 안 가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도 밀렸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주로 매수할 때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가 반등이 좀 나왔으면 하는 글쎄요. 바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바램과 시장의 결과는 물론 또 뭐 항상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상치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엔화 관련돼서 네네. 이게 유통업종이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무슨 상관성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네. 왜 이렇게 이제 오늘 이슈를 잡아오셨는지 싶은데요. 네, 사실 엔화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100엔 기준으로 이제 원화로 따지면 한 949원, 거의 950원까지 네네. 올랐습니다. 11월 이후에만 지금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0.5% 수준으로 이번 달 금리를 아니면 인상할 것이다. 1월 달에 예. 이제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화는 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또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뭐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을 제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은행이 이제 예상외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으로 인하함으로써 금리 격차가 미국과 좀 벌어진 상황에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떤 채권 발행이 좀 증가하면서 그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와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백화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원화 약세로 인해서 여행이나 아니면 또 구매 목적으로 입국자가 증가할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와서 우리 그렇죠. 백화점에서 네네. 돈을 쓴다 맞습니다. 이 얘기군요. 예, 그게 일본에서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요게 이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아주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엔화 약세와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는 내년에는 일본 수요까지 흡수하면서 매출 비중이 좀 급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2회 연속 인하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가계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일단 기대할 수 있고 또 내수 소비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전국 이런 탄핵 정국이 좀 지난 다음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하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통업종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지만 이제 유통업종이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내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금리를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 컸고요. 그러니까 환율 어떤 상승 부분이라든가 뭐 부동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차치하고 우선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네. 이런 어떤 금리 인하 기조 계속 어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화 약세 때문에 이게 이제 일본 사례를 생각해보면 딱 들어맞는군요. 우리가 일본 엔화 약세 때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돈 쓰고 뭐 물건 사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니까. 그런 점. 여기다 뭐 중국이 최근 우리 쪽에 화해 제스처를 자꾸 내고 있으면서 중국 관광객들 더 들어와서 뭐 물건을 살 수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또 저평가 굉장히 돼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어디 쪽을 좀 더 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뭐 백화점 쪽 보시는데 근데 이제 백화점도 그렇고 뭐 할인도 그렇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예.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 있는데 네.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아. 이제 유통업종의 탑픽으로 증권사들이 많이 뽑고 있는 그렇죠. 종목인데 네. 일단 실적 성장 가시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부각되는 투자 포인트가 지금 자회사 있는 지누스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건데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미국 그 아마존 매트리스 판매 1위 회사로서 예. 뭐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온라인 판매가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동안은 어떤 뭐 재고라든지 미국 경기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약간 좀 소비를 그쪽으로 하지 않는 관계로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근데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악재가 호재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를 뭐 연내 소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내년 반기 배당 100억 원 이상 또 배당 총액은 400억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주주 환원에 관련해서 주가 상승도 기대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상 보면 지금 PER 5배, PBR 0.22배로 부담스럽지 않고 예상 배당 수익률 3%로서 기간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단 유통업종 내에는 주가 흐름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마트인데요. 예. 사실 현재 이커머스 쪽은 TMF 사태 이후 경쟁 구도가 조금 완화되면서 어떤 마진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 역시도 이러한 트렌드와 더불어서 통합 매입이 이제 복구가 되면서 구매 협상력 강화에 따른 마진 개선이 내년에도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인데요. 실적이 내년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그리고 밸류상으로 보면 정말 PBR이 0.16배인데 아우, 야, 너무 이제 저평가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물론 이제 성장성이 지금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주가에 뭐 항상 그래왔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배당도 지금 한 3.2%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또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성으로 볼 때 바닥에서 좀 중기적으로 상승하는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이마트도 뭐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이제 우리 내수업종인데 대표적으로 유통주들 약간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 보이는 네. 예, 그런 내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우리 유통업체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좀 오늘 좀 되게 인상적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김 이사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좀 듣기로 했던 게 주말에 쭉 이제 네네. 쭉 스크리닝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업종도 보고 종목들도 보고 네. 이번 주 주말에 쭉 보셨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이사님의 필터에 걸렸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근데 일단 제가 보는 게 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보는데 네. 이거는 뭐 시장 전체 지수에도 적용되고 업종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에도 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봤을 때 양시장 모두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진짜로 이제 확률적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네. 이런 부분 구간에서는 쉬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이 하락 추세 중인데요. 그나마 상승 구간에 있는 업종이 코스피에서는 운수창고,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은행, 보험, 증권을 포함한 금융업종입니다. 지난주 금융 되게 안 좋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좀 후행하는 경향도 있고 어차피 이거는 잘 나가던 게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간으로 보기 때문에 추세가 변하려면 한 달 정도는 네. 엄청 나빠야 되는데 단지 지금 한 1, 2주 나쁜 걸로는 아직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닥에서는 유일하게 한 업종만 상승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락 문화 업종입니다. 엔터테인먼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락 문화는 엔터테인먼트죠. 근데 이제 곧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게 출판 매체 업종인데 그 안에서 이제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그러면 이게 좋아 보이냐 봤더니 디어유와 뭐 루닛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디어유라고 이제 하이브 자회사에서 뭐 예. 음원 뭐 이런 예. 거 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그 엔터 쪽이라고 또 보시면 되죠. 네. 룬이 또 AI 관련해서 진단으로 좀 그렇죠. 상당히 지금 좋은데 이쪽 AI 소프트 쪽으로 상당히 지금 다들 매기가 좀 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시총 100이 그리고 코스닥 시총 50이 안쪽에서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이브, NC 소프트가 좀 눈에 띄었고요. 네. 코스닥은 신성 델타테크, 코롱 티슈진,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케어젠이 있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골드크로스 네,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거나 하려고 하는 애들. 아닙니다. 그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눌림목에 지금 진입한 종목들. 애들. 그러니까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이제 눌림목이 진입인데 여기서 이제 기로에 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더 하락하면 이제 다시 대드로 가면서 추세가 깨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반등하는데 이 반등 구간에가 두 번째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반등을 해야지 이제 이 종목들은 보자는 그렇죠. 말씀이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그렇지만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 구간에서 매수가 두 번째로 마지막 매수 구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엔솔, 하이브, NC소프트, 그다음에 신성델타테크, 코롱 티슈진,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케어젠인데 지금 시간이 한 2분 조금 더 남았거든요. 네네. 한 1분씩 짧게 두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들이 반등하는 척하다가 지금 다시 하락했는데 그나마 테슬라 관련 종목들은 조금 그나마 좀 선방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에 테슬라 공급사로 향후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화된 4680 배터리 이렇게 기존보다 효율성이 좀 출력이 향상된 이런 배터리 관련해서 기존에 확보한 테슬라라든지 벤츠, 리비안 물량에 다수 순수 모멘텀을 보여왔던 점도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안 좋지만 내년에는 예. 영업이익이 한 2조 7천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동시 수급이 지금 외국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다라는 외국인.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수급이 중요하니까요. 네네. 외국인과 동시 수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예. 주가가 지금 2023년을 보면 그 이후로 61% 하락했다가 최근에 반등해서 지금 저점에서는 무려 37%나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하락의 원인이 이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내년에는 최소 5편 이상의 제작 편수가 좀 늘어나면서 네. 이익도 증가세로 전환된다. 여기에 넷플릭스와의 계약 계획에 따라서 수익성 좋아지고 또 비용도 효율화로 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익의 기여에 좋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 대비 한 55% 증가한 580억 원대로 지금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지금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사실 이게 내년 전망이 올해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이게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만 가지고는 사실 선뜻 마음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두 좀 종목의 공통점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시에 네네. 순매수를 하고 있다. 저기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재료도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역시 이제 이 종목들도 지금 되게 중요한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죠. 잘 근데 이제 보시면서. 네, 수급이 좋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수급장입니다. 다시 한번 뭐 확인을 해봅니다만. 네, 오늘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지난주보다도 더 불확실성이 클 수도 있는 또 한 주가 일단 오늘 시작이 좀 됩니다. 외환시장 상황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 또 국내 수급 특히 이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